아나운서 조항리였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KBS 전종철 기자입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 탄핵을 추진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국회 개원식 불참 방침을 밝히면서 전국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 나토 즉 북대서양 조약기구 안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10일과 11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고 대통령실이 오늘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짚어봅니다. 오는 8월 18일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 이재명 전 대표 외에 누가 출마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당 내부 분위기와 전당대회 준비 상황 이춘석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의 얘기 들어봅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거대 야당의 해병대원 특검법 재강행에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꺼내들 것으로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6월 임시국회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대정부 질문이 사실상 파행된 데다가 오늘로 예정된 국회 개원식이 일단 연기됐습니다. 여야 대체 출구조차 찾기 어려워진 상황.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먼저 조기현 부위원장님부터. 글쎄요. 저는 국민의힘이 좀 의도된 파행을 만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해병대원 특검법은 이미 상정이 됐고 통과가 다 예정돼 있었고요.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24시간이 지나면 종결 표결을 할 수 있게 돼 있었기 때문에 통과는 기정사실화 됐었거든요.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어쨌든 국민의 입장을 몇몇 의원들이 얘기를 했으면 표결에 임하고 또 했으면 될 일입니다. 근데 대정부 질문도 파행이 됐고 결국에 필리버스터 로 당연히 국회법에 따른 절차인데 종결 표결 자체를 문제 삼아서 지금 국회 개원식까지 지금 이런 방식으로 보이콧하는 것이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인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결국에 사실은 이 국회의 협력을 구하고 협치를 구해야 될 것은 여당의 그 책임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여당이 앞장서서 국회를 이렇게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인지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 네, 저는 파행의 책임 어디 있습니까? 이런 현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고 또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저도 현실 정치에 이제 종사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가 훨씬 더 좋은 모습을 유권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더 걱정되는 건 지금이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 아닌가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지금 22대 국회가 개원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5월 30일서부터 이제 임기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앞으로의 국회 갈등은 이보다 더 첨예해질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되고요. 굳이 이 부분에 대한 책임론을 언급하자면 양당 모두 공동의 책임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 국회에서의 절대 다수 의석은 민주당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집권 여당이라고 하시는 분은 공감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면 국회 내에서의 헤게모니를 가진 민주당이 조금 더 양보하는 모습, 대화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 그 여당에서는. 네. 자. 정광재 대변인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예. 최상병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이죠.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특검법에 대해서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이런 평이 이제 네. 여권에서 주로 나오고 수사 대상이라든지 네. 누가 특검을 추천하냐 등의 문제 놓고 여당 쪽에서는 좀 위헌성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렇죠. 지난 21대 국회에도 삼권 분립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권한을 직무유기하는 셈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재논의돼서 통과된 그 최상병 특검법을 보면 수사 범위가 일단 넓어졌습니다. 이종섭 전 호주 대사의 임명 과정 자체까지도 수사 범위를 넓혀놨고요. 추천을 할 수 있는 곳도 과거에는 변협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2개 야당에서 추천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것은 그 공무원의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러니까 여야 합의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소추권을 입법부인 국회가 가질 수 있는데 여야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위헌성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공정성도 이 특검을 추천하는 기관이 훨씬 더 편향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번 21대 국회 때보다 더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조규현 부위원장님 헌정유린이다. 사법 방해다 이런 그 비난이 여권 쪽에서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반론을 주시겠습니까? 근데 뭐 엊그저께 필리버스터 토론 과정에서 신장식 의원도 얘기하고 뭐 박주민 의원도 다 얘기했지만요. 이 특검 법안 과거에 드루킹 특검 또 국정농단 특검 때 또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다 야당 추천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뭐 또 위헌 논의라고 국민의힘이 지적하는 브리핑 피의 사실 제하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브리핑 다 했습니다. 특히 국정농단 특검 때 이규철 특검본가요? 거의 매일 수사상황 브리핑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나요? 그것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로 처벌받은 사람이 있었나요? 전혀 문제가 아니고요. 이미 그런 특검을 여야가 합의해서 한 바가 있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유연성 문제, 추천권 문제를 가지고 계속 유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국정농단 이 특검 때도 이 부분에 대한 그 위헌법심판 제청 또 위헌소 확인이 있었습니다. 그때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결정을 했냐면 대통령이 이 관련된 의혹의 중심에 있고 수사 대상인 경우면 여당이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방식으로 야당만 추천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 추천권에 있어서의 어떤 공정성 또 이 부분을 해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위헌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있었어요. 2번이나 공의. 그 국정농단 특검권 때죠. 그때 헌법재판소에 결정한 내용을 쭉 보면 이번 특검법도 그와 전혀 다르지 않고 특히 해병대원 특검법의 의혹 중에 특히 수사 무마 의혹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광범위하게 관여됐다는 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당 추천이 하는 것이 그때 헌재 결정 취지에도 정확히 부합하기 때문에 그거에 비추어 보면 이게 위헌이라는 거는 도대체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그 당시에 특검 법안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1918님이 아직까지 국회 개원식도 못하고 있다니 답답하네요. 정쟁보다 협치하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2649님은요. 어제 국회에서 소리 높여 싸우는 의원들 모습 보며 답답하더라고요. 정말 국민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신나게 싸울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 질문은 제가 정광재 대변인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자, 8표가 과연 이탈이 될까?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문제인데 네. 지난번하고 큰 변화가 없을까요? 변화가 있을까요? 저는 현재 우리 당의 분위기만 놓고 본다면 21대 국회에서 이탈표가 정확히 몇 표라고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민주당도 무기명으로 다 투표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보다도 이탈의 강도는 훨씬 더 약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1대 국회 때 논의됐던 최상병 특검법보다 훨씬 더 수사 범위가 넓어지고요. 위헌의 소지도 커졌고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일방적으로 폭주하는 모습에 대해서 108석밖에 가지지 못한 우리 정당이 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 이런 더 좀 강경한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지고 나머지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던 분들조차 반대표를 던졌고 또는 또 한동훈 후보가 얘기하는 제3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는 걸 봐서는 이번에 대통령의 제2호권이 행사된다고 해서 다시 의결이 됐을 때 지난번보다도 이탈표는 적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은 조기현 부위원장한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이태원 특별법 같은 경우 이제 합의 처리한 사례가 있잖아요. 조금씩 쟁점 고쳐가지고. 그럼 이번 해병대원 특검법도 정광재 대변인도 얘기했지만 한동훈 당대표 후보 안이나 아니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안, 뭐 대법원장이 추천하든 변협이 추천하든 제3자가 추천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떤 좀 대화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로 수렴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근데 적어도 현재까지는 네. 뭐 특검법안 자체가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위헌 논란은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어서 원하는 대로 간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후보가 그 제시하신 안을 포함해서 개혁신당 안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이 있기 때문에 이 특검 이 진상을 규명한다는 취지에 부합한다면 아마 논의의 여지를 열어놓고 볼 건데 네. 그 이후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재의결 절차로 가는 상황에서 국민 여론이나 여러 가지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변수도 좀 있습니다. 실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요. 어쨌든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원하는 대로 가되 이 해병대원 사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수사 외압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논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 전날인 9일에는 인도 태평양 사령부도 방문할 예정인데요. 안보적인 의미를 포함해서 순방의 의미와 기대 성과 어떤 게 있는지 짤막하게 우리 정광재 대변인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이번에 그 나토가 초청한 4개 국가를 보니까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4개국을 초청해서 같이 회의를 하게 됐는데 지금 미국의 안보 전략이 이른바 뭐 인도 태평양 쪽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 정치적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가치를 같이 하는 국가들 간의 군사 협력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사실상 우리가 나토식 핵 공유 시스템으로 가는 발판을 마련했잖아요. 이런 것들도 충분히 더 진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보통 국회 개원식에 이제 언제 할지 지금 모르잖아요. 현재로서는. 예. 거기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도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게 대통령 방미 일정이 개원식 날짜 정하는데도 약간의 변수는 될까요? 고려는 하겠죠. 네. 어쨌든 일정 정도의 냉각기를 갖는다고 하면 22대 국회가 정상적으로 개원하는 모습을 좀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도 뭐 여야 공의 책임이죠. 당연히 대통령도 오셔서 국회 개원식에 참여하는 게 맞고요. 다만 이게 의도된 게 아닌가 싶은 그러니까 최근에 대통령의 메시지라든가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하는 어떤 정치적인 여러 가지 행위들을 보면 국회와 싸우겠다 이런 입장을 정해놓은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 정도예요. 엊그저께도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이후에 결국에 이제 그것 때문에 개원식도 미뤄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거 끝나자마자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도 오시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이제 그 상황을 바로 그렇게 연결시켰다는 것은 이미 예정이 돼 있던 이 종결 표결 통해 가지고 끝나고 특검법은 표결되게 돼 있었는데 그걸 빌미로 해서 집단적으로 항의하고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 참석을 막은 거라기보다는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고 하면 방미 일정까지 고려하면 민주당이 전향적 입장을 가지고 정상적 국회 개원을 국민의힘에 요청하고 대통령께도 이제 그런 의사를 표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국민의힘과 대통령께서 정상적인 20대 국회 개원식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갈까? 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사 4명 탄핵을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 거듭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헌법 위반, 법률 위반, 검사와 법원의 보복을 가하려는 것, 직권남용,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 등 법률적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게 법률적 문제가 많다는 검찰총장의 지적. 조기현 부위원장님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예. 이유는요? 일단 민주당이 제출한 탄핵 소추안에 보면 4명의 검사에 대해서
각각의 헌법 위반 법률 위반 사안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혀 말이 안 되고 단순한 의혹 수준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박상용 검사 관련해서 이화영 부지사 수사 때 진술 해요라든가 이런 거 뭐 거기에 이제 연어, 술 뭐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부각이 돼서 그렇지만 관련돼서 공범들 간에 같이 모여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쌍방울 관계자의 진술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 진술 조작 내지는 또 증인에 대한 매수 여러 가지 의혹들 관련해서 수사 과정에서 위법한 수사가 행해졌다는 여러 가지 실제 증거에 가까운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소추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위법위원회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헌법 위반, 법률 위반, 뭐 직권남용이라는 근거가 부족해요. 검사는 그러면 이게 이 문제가 있고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는 사안에서 달리 그 부분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또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이 견제 권한으로서의 탄핵 소추권을 행사하는 것이 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검찰총장께서 매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민주당을 공격하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데 뭐 이게 그러면서 민주당을 무슨 권력기관처럼 얘기하는데 검찰이 원래 이 같은 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 때문에 인사에서 패싱됐을 때는 그런 조치에 대해서 단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신 분이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매일같이 민주당을 공격하는 발언을 내는 게 행정부의 이 장일 뿐인 검찰총장에 지금 맞는 것인지 뭐 문제 제기는 하지 않을 수 없고요. 법률 위반, 헌법 위반, 직권남용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아울러서 민주당은 이달 중순부터 법사위원회 가동해서 탄핵안 발의된 검사 4명에 대한 조사 착수한다고 합니다. 여기 대해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 드는 적반하장이다. 네. 경찰서에서 타자기 이렇게 돌려놓는 상황이다. 뭐 이런 표현도 쓰던데 어떻게 보세요?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 내에서도 이프로스라는 뭐 커뮤니티에서 지금 도둑이 경찰을 잡으려는 격이다라는 격앙된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탄핵이라는 것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명백하고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을 때 탄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탄핵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럴지 모르니까 탄핵해야겠다. 일단 탄핵부터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탄핵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9대 0으로 기각됐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정치적 책임 민주당이 졌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그냥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한번 써보자. 아니면 말고식으로 이렇게 자꾸 접근하려고 하니까 국민적 공감대를 못 넣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탄핵을 한 4명의 검사의 공통점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관한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들이에요. 전국에 2,000명 넘는 검사들이 있는데 4명 탄핵했는데 모두 다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이 탄핵이 과연 정당한 탄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명분과 정당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 민주당이 이게 만약에 탄핵 재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또 기각됐을 때 그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원석 검찰청장도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번 탄핵 추진은 단 한 명, 단 한 사람의 그 방탄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또 규정을 했어요. 그 부분도 그 동의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어떻게 방탄이 되죠? 이미 이 사건들은 기소돼서 다 재판 중에 있습니다.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올라갔다고 해서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논리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보고요. 자꾸 이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검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거나 뭐 이러면 이걸 방탄이라고 얘기하는데 지난 2년 동안 보십시오. 그렇게 민주당이 방탄한다고 했는데 다 퉁퉁 뚫렸잖아요. 이미 뭐 4개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압수수색과 2번의 영장 청구까지 있었고요.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뭐 거침없이 다 진행돼 온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미 다 기소된 사건에서 당시 물론 이제 이 검사들이 관련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검사인 건 맞습니다. 한 분은 빼고. 근데 그 사건 관련해서 소추 안에 나와 있는 소추 사유도 이재명 대표와 직접 관련된 수사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검찰의 탄핵 소추안을 냈다고 해서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으로 연결될 소지가
전혀 논리적으로 근거가 없는데 정치적 주장을 하신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 국회에서 이걸 바로 표결하지 않고 법사위의 조사권을 활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국회법 130조 1항하고 131조가 사문에 대한 조항이었는데 이럴 때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검사 소추안이 문제가 있다면 검사들이 국회에 출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소명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돼서 전혀 근거 없는 소추안이 제기가 됐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당연히 민주당에 오겠죠. 자, 그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두 번 말씀하시고 한 번 말씀하셨으니까. 방탄탄핵이라 예. 하는 이유는 이 부분이 그러면 이제 재판이 지연되는 효과,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들도 이거 내가 이렇게 수사하고 있는데 나중에 또 민주당이 나 탄핵한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불안감 갖지 않을까요, 검사들이? 그러니까 그런 입법권이라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민주당이. 근데 그 권력을 이렇게 마음대로 자신들의 뜻대로만 활용하려고 한다면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뭐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네. 국민의힘은 오늘 정치권 공방의 대상이 됐던 논평 속 한밀 동맹 표현을 한밀 안보 협력으로 바로잡고 사과했습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한밀 동맹이라는 표현 때문이었는데 집단 비하당했다면서 이제 뭐 항의하고 대정부 질문도 중단된 바 있는데 뒤늦게라도 국민의힘이 잘못 나갔던 표현 바로잡고 이제 사과를 한 거거든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짧게 요건. 예,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표현상의 실수였다 이렇게 보지 않은 거예요. 김병주 의원은 최근에 국민의힘이나 현 정부의 대일 외교 전반에서 이런 문제 의식이 있었고 그게 은연중에 일본과의 동맹 수준의 어떤 외교 관계를 실질적으로 상정해 놓은 게 아닌가라는 게 표현된 게 이 논평이라고 봤던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프리트 매치 훈련을 보면 실제 군사적 동맹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나왔던 논평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자, 이건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네, 네네. 그러시죠. 예.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범행한 것은 헌법 법률 절차에 따라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 파괴 시도다면서 엄벌 필요성 강조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적용한 법원 결정 같아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결정? 당연한 결정이죠. 정치 테러였고 실제 살인을 의도한 사건이었다고 본인도 인정할 정도로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15년 마땅히 받아야 될 거에 맞는 적합한 판결이었다고 보고요. 근데 여전히 이 뭐 일부 유튜버나 이런 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곡된 사실관계가 아직 가고 있거든요. 이건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적어도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이재명 대뿐만 아니라 이후에 배현진 의원도 비슷한 사건 겪으셨잖아요. 이런 네. 정치 혐오가 발생하지 않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질문은 제가 정광재 대변인께 할게요. 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공격한 지중호 씨는 징역 10년, 마크 리퍼트 공격한 그 피의자는 징역 12년, 이번에 이제 15년 가장 중형을 선고받은 셈인데 이렇게 중형이 계속 나오는데도 잊혀질만 하면 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왜 이럴까요? 네. 그만큼 우리 그 정치 갈등 또 정치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심화돼 있다라는 방증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도 사실 이 정치 테러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네.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고 정치적 갈등을 정쟁 도구로 삼아서도 안 되고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저는 사법부가 굉장히 숙고의 숙고를 거듭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된 것도 네. 그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사리가 있었다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있었을 것이라고 사법부가 판단했을 것입니다. 네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각각 질문 하나씩 제가 드릴게요.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당권 후보들이 오늘 공정한 경쟁 펼치자 이런 다짐하는 서약서 가졌습니다. 보니까 당원 투표 80%, 국민 여론조사 20% 반영되는데 전체 선거인단 중에 보니까 영남권 40%, 수도권 37%라고 해요. 거의 80%가 영남과 수도권 합하면 80%인데 자, 정광재 대변인 네.
뭐 총평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꼭 누가 이긴다기보다. 저는 당심과 민심이 크게 괴리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네. 84만 명으로 이 당원수가 책임 당원수가 늘면서 네.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는 당심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은 높아진 상황입니다. 오늘 공정선거를 서약한 것처럼 네. 모든 후보들이 자신의 갖고 있는 정치적 비전과 철학으로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호소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그래도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조기현 부위원장님 그 국민의힘 당권 경쟁 바라보면서 어떻게 좀 드는 생각 한 말씀만 딱 해주시죠. 어제 오늘 그 소위 말하는 일심 메시지 이걸 보면서 안 그래도 네거티브로 가는 이 전당대회 국민의힘에서는 그게 선거 전략성 필요하니까 서로 그런 공방을 주고받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국민들 보시기에 여당의 이런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누가 대표가 되든 과연 그 여당의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익십 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광준 대변인. 생채기를 내는 전당대회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당대회 이후에 우리 당의 그 모습을 생각했을 때도 서로 간의 후보가 지켜야 할 선은 지키면서 페어플레이를 하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제가 조기현 부위원장께 드릴게요. 자, 이재명 대표 혼자 나오냐 아니면 김두관 전 의원까지 나오냐 뭐 이게 지금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조기현 부위원장님 보시기에는 김두관 전 의원 출마합니까? 네, 하실 것 같습니다. 이유는요? 오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본인의 출마에 사실 변에 가까운 분명하고 뚜렷한 소신을 밝히셨습니다. 네네. 뭐냐면 민주 DNA가 훼손되고 있다. 또 독주와 사당에 대한 우려가 있고 1%의 당원이라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당원의 입장을 대변할 필요가 있다. 본인이 분명한 입장, 이재명 대표와의 차별성을 가지고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는 생각을 굳혀가시는 것 같습니다. 승부와 관계없이 승부는 어떻게 되는 건 나중 문제라도 이런 것들은 이런 태도나 이런 건 괜찮다고 보세요. 필요하죠. 예, 물론 지금 뭐 대세론 이상으로 사실 이재명 대표가 뭐 그냥 된다고 보는 게 절대적인 시각이지만 적어도 전당대회를 통해서 다른 시각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절대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지지가 높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우려도 한편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대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고 그래서 출마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어쨌든 건강하게 이 전당대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내부순환도로 성수 쪽 성산에서 홍지문 터널, 다시 정릉에서 종암까지 각각 정체 심해졌습니다. 북부 간선도로 구리 쪽 종암에서 신내까지 정체 이어지고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일산 쪽은 성남 요금소 부근에서 먼저 밀립니다. 다시 송파에서 구리 남양주 요금소까지 16km가량 길게 정체 이어지고요. 그리고 불암산 터널 4차로에선 고장난 차 처리 중이라 뒤로 3km 구간 어렵습니다.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가신다면 자유로에서 송내까지도 길게 정체입니다. 김포 요금소 부근 5차로에선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 중이라 주의하시고요. 이후에는 조남에서 수암터널 그리고 하계분기점에서 청계터널 부근까지 각각 제속도 못 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충주분기점 부근에서 조금 전까지 사고 있었는데요. 이 사이에 1차로에서 추가 사고 발생해서 정체가 더 심해졌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여야가 전당대회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단독 출마할지 아니면 대항마가 나서서 경선 구도가 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춘석 전당대회 준비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 상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춘석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내리 3선을 하시다가 21대 국회 땐 원회에서 잠깐 충전하시고요. 이번 22대 국회 재입성했습니다. 4년 예. 만에 그것도 4선 고지에 오르면서 컴백하시니까 좋으십니까? 아니면 답답한 마음이 앞섭니까? 지금 한 달 정도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여야 대치 상황이 예전보다 더 심각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려가 크고 이 조속히 이 정치가 좀 복원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현안들이 자주 발생해서 이 대치가 더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예. 그 염려가 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회사 그 여의도 회사 출근하면서 저기 국회 앞에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직원들 2명하고 식사하시고 들어가시는 거 봤거든요. 그래서 되게 반갑더라고요. 예,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예, 지금부터 민주당 전당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당대 준비위원회 위원장 맡은 소감이랄까요? 포부랄까요? 짤막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저는 두 가지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적으로는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서 국민의 삶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달라 하는 국민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지도부의 구성. 네네. 또 하나는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중심 정당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해달라 하는 당원들의 요구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전주위원장을 맡아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이 당내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룰을 만들어 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어느 한쪽이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룰 말씀해 주셨는데 의원님 개인을 보면요. 비교적 개파색이 옅은 인물로 분류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이 특정 사안이 발생할 때 그 네. 사안별로 무엇이 옳고 그르냐에 판단해서 네. 항상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으니까 이 개파색이 얕다라고 분류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제 나름대로는 소신을 갖고 정치를 해나가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뭐 지금 찐명으로 분류 안 해서 화나신 건 아니죠? 이거 아닙니다. 네네. 예. 자, 그렇다면 민주당 내도 친명, 비명 개파 간 의견이 이제 다른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아우러 나가야 한다고 보세요? 지금 주요한 룰들이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뭐 친명 개파냐 비명 개파냐 하는 의견이 다른 경우는 네. 뭐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전대의 포인트는 저희 민주당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당원들의 요구들이 많이 분출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다양하게 분출되는 당원들의 권리와 주권을 어떻게 확립하는 전대룰을 만들고 네. 또 당원들의 동의를 받는 지도부를 구성하느냐 하는 부분이 포인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 룰 자체가 크게 논란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룰 말씀도 하셨는데 그 관련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지난주에 전당대회 룰 확정했습니다. 예. 본투표에서 권리당원 비율 종전 40%에서 56% 올리고 대의원 투표 비율 30%에서 14%로 줄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두 개 합하면 이제 70%잖아요. 예, 나머지 그렇습니다. 30%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자, 전체적으로 보니까 당원에게 이제 더 많이 이렇게 주안점을 둔 것 같아요. 강한 발언권 부여한 셈인데 이런 흐름은 맞다고 보시는 거죠? 뭐 지난 국회의장 선거에서 회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네네. 이 국회의원들이 당원의 뜻과 다르게 권리를 행사해도 되느냐 이 당원들의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거에도 당원의 뜻을 20% 반영하자라고 저희는 민주당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당원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요. 네. 이 대원의 표와 권리당원의 표는 예전에는 대원 한 표가 권리당원의 60배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것을 20대 1로 제한하자 하는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에 맞춰서 이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56대 14%가 19.1대 1의 투표 가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0224님이 뭐라고 물어보셨냐면요.
이거 긴장해야 되는데 숫자에 관한 거를 아셔야 되거든요. 자, 예, 예. 뭐라고 여쭤보셨냐면 민주당 전체 당원 숫자가 얼마나 되나요? 요게 질문 하나고 이 중 권리당원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알고 계세요? 예, 현재 권리당원의 다행이다. 일반 권리당원 숫자는 예. 뭐 어마어마한 숫자고요. 한 500만 명 정도 해당되고 와. 투표권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예. 경우에 1년 이내에 가입해서 6개월 이상 당원을 당- 내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네. 권리당원이 184만 명 정도 됩니다. 오, 184만 명. 그것만 해도 많네요. 예, 예. 예. 자, 지금부터는 사람들이 정말 이제 궁금해하는 거 여쭤볼게요. 자, 김두관 전 의원이 지금 나올 것 같은 얘기를 조금 하셨어요. 월드컵에서 우승팀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경기를 안 하진 않는다. 민주당의 핵심인 민주라는 DNA가 훼손되고 있고 당원 중에 1%라도 다른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대변해야 할 책무가 있다. 거의 나온다는 얘기 같긴 한데 나옵니까? 좀 얘기 좀 나누시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통화를 했는데요. 네, 뭐라 그러십니까? 뭐 구체적인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하는 걸 비춰볼 때는 네. 출마는 이미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다시 김두관 전 의원이 출마 결심한 것 같다. 예, 제 받는 느낌은 네. 이재명 대표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흐름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이나 후보들이 나오지 선뜻 못한 상태에서 먼저 김두관 의원이 출마를 하신다고 하면 저는 네. 민주당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측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신다고 하면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누가 당원들을 대표하고 우리 당을 대표할 수 있냐 하는 선의의 경쟁을 펼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통화해 본 바로는 나올 것 같다는 이제 느낌은 받았는데 나오게 되면 선의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자락을 깔아주겠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김두관 전 의원이 출마한다 해도 이재명 대세론에는 지장이 없을 거란 전망이 매우 우세합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게 보세요? 솔직히. 저도 네. 실제 와서 의원들을 만나고 네. 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니까 통상적으로는 전당대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서 다양한 의견들과 자기 비전과 철학을 제시하는 게 통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는 이 당원들이나 국민들의 기조가 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여당과 좀 잘 싸울 수 있는 대표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 네. 그렇게 하고 지금 앞서서 뒤에 지방선거가 2년, 대통령 선거가 3년 뒤이기 때문에 이 강한 리더십으로 우리 당을 정비해서 꼭 집권정당으로 가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네. 지금 다행히 김두관 전 의원님께서 출마하신다고 하니까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다시 당원들이 어떤 판단을 해주는가 하는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김두관 전 의원 출마하면 득표율 20% 내외로 이제 예상을 하셨는데 뭐 숫자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민주당 1극 체제는 안 된다는 메시지 낸다는데 의미가 있을 거다 이렇게 규정을 지었고요.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그 대세론 속에 과연 전당대회가 흥행을 할 수 있을까? 이건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은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얼마나 흥행을 할 거냐 네. 이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 민주당이 가야 할 방향을 어떻게 정하느냐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먼저 당대표가 그 단일을 나와서 찬반 투표 형태로 간다고 하면 열기는 좀 줄 수도 있겠지만 이 전당대회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 또 추구연 선거들도 있고 그래서 이 원샷 경선이 아니라 순위 경선 형태를 취하고 이런 이벤트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날씨가 굉장히 더워지지 않겠습니까? 네. 날씨가 좀 더워지면 저희 민주당 전당대회도 좀 후끈 달아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혼자 나왔다면 이재명 일극 체제 이미지가 더 강화될 수도 있을 텐데 뭐 그러면 중도층 외연 확장에도 좀 이게 좀 제한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어차피 누구 한 명이 더 나오면 도움이 된다 이런 말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자, 그렇다면 당권 주자 최고위원 후보들이 이제 확정되면 앞부터 이제 비전이랄까요 이런 걸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차기 민주당 지도부는 우리 위원장님 보시기에 어떤 과제를 내놓고 어떤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민주당 지도부가 지금 상황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개혁에 대한 요구도 또 분출되고 있고 또 국민들의 삶도 힘들고 경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나라가 겪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이 국민의 삶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지도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취하고 있는 그 국정기조의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대응해 나가서 우리 민주당이 집권 정당으로 만들 수 있는 강하고 유능한 지도부가 좀 선출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야 대치 상황이 지난 21대 국회보다 22대 국회에서 훨씬 더 심해지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협치를 바라는 목소리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보시기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협치의 물꼬는 어떤 지점에서 이게 터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이게 저도 4년 정도 쉬었다가 들어오니까 네. 제가 인식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그 간격이 크더라고요. 그리고 네네. 또 여야 소통 간에도 이 상당한 문제점들이 발생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국회에서 주어져 있는 최상병특급이라든가 방송사법이라든가 뭐 민생유기 특별 등 사안에 대해서 여야 간의 간격이 너무 커요. 네. 그래서 당분간 대치 상황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게 여야 간의 협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건 여야가 협치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강력한 권한과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청와대와 이 집행부에서 좀 더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이 대통령이 국민의 삶이 최우선시 되도록 이 국정 기조를 좀 전환해야 이 국회 내에서도 이 협치의 물꼬를 쓸 수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우리 국회에서 만든 법안이나 이것들이 다 거부당하고 또 일방적으로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여당이 움직인다고 하면 당분간은 협치 정국을 얻기가 힘들지 않겠냐. 그래서 네. 저는 청와대가 국정 기조를 좀 전환해서 뭐 다행히 이번에 뭐 정무장관도 만드신다고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 네네. 것을 통해서 국회와도 소통하고 이렇게 먼저 그 물꼬를 청와대가 먼저 터줘야 하는 게 아니지 않냐.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잠깐 국민의힘으로 갔다 올게요. 예. 지금 방금 청와대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대통령실이니까 꼭 저희가 명칭은 정정할게요. 예, 청와대를 알겠습니다. 대통령실로 정정합니다. 자, 잠시 국민의힘으로 갑니다. 국민의힘 지금 이제 그 민주당 전당대회 총괄하고 준비하고 계시니까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보실 겁니다. 어떤 점에 좀 주목해서 보고 계세요? 뭐 그 결과야 국민의힘 쪽에 있는 당원들이 내가 선택을 할 건데 네. 지금 구도를 보면 반윤이냐 뭐 친윤이냐 어느 쪽이 청와대에 가깝냐 네. 이런 식의 이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오늘 또 뭐 한동훈 그 위원장이 뭐 글씨는 읽었는데 뭐 이렇게 통과시켰다 해서 뭐 그런 논쟁들이 생기던데 네. 저는 지금 뭐 청와대에 누가 가깝냐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총체적으로 위기에 처해진 국민적 삶 국가적 위기를 어느 유능한 대표자가 나와서 잘 극복할 수 있느냐 이런 논쟁으로 좀 전환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한 단상 말씀해 주셨고요. 자, 국회로 좀 가볼게요. 예. 어제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개원식 참석 거부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불참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원식 연기됐다 이렇게 이제 밝혔고요. 여당 불참으로 이제 개원식 무산되는 건 처음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4선 의원으로서 이런 일련의 상황들 어떻게 보십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래서 어제도 국회의장께서 마지막까지도 여야가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정상적으로 국회가 개원하고 또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또 국민들의 보기에도 또 좋은 모습이 아니라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제 그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는 좀 보는 시각의 전환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7월 19일이면 이 최상병이 사망한 뒤 1년이 다 되도록 사실은 그 진실 규명조차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청년이 군대에서 목숨을 잃게 됐는데 저는 이게 최상병의 진실이 정확히 규명되는 거 이것은 꼭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대통령 탄핵과 거기서 엮여서 국민의힘 쪽은 대통령 탄핵한 교두부를 확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주장들이 자꾸 나오고 저희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걸 탄핵을 전제로 해서 이걸 주장을 하지 않는데 탄핵의 교두부를 확보하는 거 아니냐 하면 거꾸로 여기에서 진실이 밝혀지면 대통령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불안해하고 있는 게 오히려 국민의힘 입장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저는 대통령께서 정말 정정당당하고 떳떳하라고 하면 이 특검에 임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저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진실 규명이 우선이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 아니냐 그 부분은 이제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근데 우리 또 위원장님은 법률가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법률가의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이번 그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이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수사 범위랄까 그다음에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쪽이랄까 이런 특검 추천 주체랄까 이런 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보세요. 모든 특검법들이 완벽하게 구성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번에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이 야당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이 네.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거고 또 공정성을 해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도 대통령 사저 의혹이 터졌을 때 네. 그때 특검 때도 야당이 추천한 특검으로 특검을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선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도 직접적으로 대통령과 관련성이 상당 부분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여당 측이 추천하거나 이런 분들한테 특검을 맡겼을 때 그 공정성을 담보하기가 어렵지 않겠냐 해서 저희는 야당 추천으로 그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 뭐 일부 후보들이 또 대법원장 추천이라든가 제3자 추천들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사실은 그런데 저는 근데 이러한 논의를 시작하려고 하면 먼저 여당에서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기가 아니라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한다 네. 하는 그 진정성이 보인다고 하면 저는 추천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은 이게 궁극적으로 특검을 방해하는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여당이 좀 더 진지하게 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수준에서 추천권 문제를 논의를 한다고 하면 네. 사실은 뭐 야당 측도 어차피 특검이라는 것들이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고 또 저희가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느냐도 여부고 사실은 국회에서 정하는 것은 특검을 할 것이냐 뭐 탄핵을 할 것이냐 이런 모든 사안들이 네.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사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 후에 이행하는 것은 법률적 판단을 재받지 않습니까? 탄핵의 경우에는 헌재를 통하게 되고 특검은 특검을 임명해서 특검들이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를 법을 만들 때부터 정치적 문제뿐만 아니라 법적 문제까지도 다 해결될 수 있는 완벽한 것을 만들어내라라고 하면 사실은 정치의 영역은 저는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네. 정치의 영역은 정치적 판단을 받는 거고 그 다음 단계에서 법률적 판단을 받는 것은 그 다음 단계에서 판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네.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여하튼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잘 협의를 하면 어쨌든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가능성을 좀 열어 놓으신 걸로 제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전제의 조건이 있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게 진실을 규명하고 특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진실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특검법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먼저 성립되어야 한다는 거죠. 네. 관련된 질문 제가 하나만 더 해볼게요. 다른 특검인데요. 민주당이 이제 검사 탄핵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두고 예. 여권에서 또 현정 유린이다, 사법 방해다, 사법 파괴다, 도둑이 경찰에게 몽둥이 휘두른다, 적반하장이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래서 제가 어제 이걸 발의한 의원한테 네. 자료를 좀 다 달라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자료가 있어요. 아, 그래요? 이 탄핵소추안이 지금 언론에는 잠깐 나오지만 한 사람 네 분 있잖아요. 한 사람마다 20페이지 내지 50페이지 정도의 탄핵소추안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일부 언론들이라든가 그 여당층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이걸 한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저는 내용을 다 검토해 보니까 네. 그 부분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에요. 예, 특히, 핵심은 뭡니까, 그럼? 그 부분을 직접 주장할 수 있다고 하면 사실은 그 네 분 중에서 박상용 수원지검부 부장검사, 이화영 부지사 사건을 수사한 부분이 탄핵 사유에 들어가지만 예.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은 다른 사건들에 있어서 수사를 잘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 이게 차고도 넘칩니다. 위원장님 한 20초로 예. 저기 해주세요. 죄송해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예. 저희가 책임을 묻는 것은 대한민국 검사를 다 묻는 게 아니라 정말 정치 검사, 정권에 부합해서 부안이동하는 검사들의 책임을 물어서 이런 편파적인 이런 수사를 방지하겠다는 것이지 지금 우리 거기 쪽에 주장하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그런 의도는 아니다. 네. 저는 저희가 이렇게 주장한다고 하면 적어도 검찰이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노력들이 먼저 따라야 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춘석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순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93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0살 소정이는 매일 아빠의 손을 잡고 산책을 합니다. 이혼 후 5남매를 홀로 돌보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아빠. 예전과 달라진 어눌한 말투와 불편한 걸음걸이가 낯설지만 소정인 친구들 앞에서 아빠의 손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소정이의 마음은 무겁기만 한데요. 지체장애인 첫째 오빠와 왼손장애로 수술이 필요한 둘째 오빠. 두 언니도 심한 정서불안을 보이며 치료가 필요한 상황. 소정이 역시 얼마 전 검사에서 뇌하수체 이상과 심리적 불안감으로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하는 유분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신까지 아빠에게 짐이 될까 걱정하며 감정을 억누르는 소정이. 소정이는 오늘도 아빠의 손을 꼭 잡은 채 잠을 청합니다. 소정이네 가족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흐린 가운데 새벽에 서쪽 지역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남부지방에는 가끔 높은 구름만 지나겠고요. 저녁부터는 강한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강수가 강화되겠습니다. 내일은 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일부 남부지방에 비가 집중되겠고요. 모레는 충청과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때는 수도권 등 그 밖의 지방 소강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남부 및 산맥 동쪽은 내일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글피에는 또다시 전선이 활성화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예상 강우량입니다. 수도권 강원 10에서 60mm, 충청과 남부지방 30에서 80, 충남 많은 곳은 100mm 이상, 전북 서부 120mm 이상 보고 있습니다. 제주는 5에서 30mm 정도 되겠는데요.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도 동반되겠습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후부터 서해안과 영동 지역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니까 주의하셔야겠고요. 또 현재 남부와 제주, 일부 중부지방으로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3도 등 20에서 25도, 낮 기온 서울 29도, 구미 35도 등으로 예상돼 무덥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4.7도입니다. 강혜정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이 어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여야는 특검법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3년 연속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지난 1월 부산 가덕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제도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는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당시 김건희 여사 문자에 답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습니다. 한 후보의 입장을 두고 다른 당대표 후보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현재 원가 이하로 공급 중인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이 오는 8월부터 6.8% 인상됩니다. 가스공사는 서울시 4인 가구 기준 월 가스 요금이 약 3,770원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10조 4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시장의 예상 8조 원대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초저출생 장기화로 앞으로 10년 안에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반면 이렇게 줄어드는 학생 수에도 사교육 현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초등 의대반 현상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공교육 기반은 무너지고 있는데 사교육 시장에선 더욱 경쟁이 가열되는 현실에 타개책은 없는지 생각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 백병환 정책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어떤 단체인지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저희 단체는 2008년에 창립한 이후로 입시 경쟁과 사교육비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책 제안 운동 그리고 대중의 인식 개선 운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백 팀장님도 네. 자녀 두고 계십니까? 예, 아주 예쁜 아이 둘을 키우고 있고요. 초등 3학년 하나, 1학년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아우, 얼마나 이뻐요. 이쁩니다. 그때는 정말 효도하는 시기입니다. 예. 예. 너무 눈에 넣어도
자, 아프지 않다는 게 이제 그건데 바로 그런데 우리 백 팀장님이 그렇다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과는 어떤 인연으로 활동 시작하셨어요? 예, 저는 단체에 들어오기 전에 한 10년 정도를 10년 좀 안 되게 네. 그 대안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제 대안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면 이제 대안적인 어떤 교육, 공교육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 전체적인 국가적인 교육 정책에서 자유롭지 못하더라고요. 결국에는 거기에 종속되게 되고 대안도 아니고 사실은 그렇다고 정규 어떤 학교도 아닌 어떤 어떻게 보면 이도저도 아니다. 예,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결국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거에 좀 천착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단체에 알게 돼서 그렇게 지금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느끼셨다 뭐 그런 뜻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자, 통계청에 따르면은 2022년에 태어난 아기가 24만 9천 명이었습니다. 신생아 숫자는 그 후로도 계속 줄고 있고 앞으로 10년 후엔 초등학교 각 반의 학생 수가 두 자릿수 채우지 못할 거란 추산도 나왔습니다. 이거 어떤 방식으로 조사했는지 알고 계세요? 네, 이거는 저희 단체에서 조사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어제 저출생 교육개혁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패널로 오신 그 홍인기 현직 지금 교사이시고 국교위 그 특위에 또 참여하고 계신 이제 선생님이신데요. 그분이 이제 통계청의 학력 인구 예상 추계 그것과 교육부에서 이걸 왜 발표했냐면은 앞으로 아이들이 줄어들면은 교사가 얼마큼 수급되어야 되는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감축비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종합해서 한 건데요. 그러니까 10만 명이 줄어들 때 이제 학급당 학생 수는 0.9명이 감소한다는 교육부의 그 추계를 그 두 개 감소비를 연결시켜서 계산한 것이 10년 뒤에는 학급당 학생 수가 8.8명. 근데 이것이 그 한 학급에 8.8명. 예. 저위 추계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전망했을 때 그렇고, 근데 좀 더 낙관적인 중위 추계도 두 자릿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뭐 9점 몇 명이래요? 예, 9점 몇 명에 불과해서 두 자릿수가 되지 않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아니 저는 이제 제가 자랄 때는 그야말로 콩나물 교실. 네, 그렇죠. 한 반에 제가 70명이었거든요. 뭐 중고등학교 때. 그게 15반이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때는 뭐 20명, 30명 되면 얼마나 쾌적하고 좋을까 했는데 이게 다른 걱정을 하고 있네요. 우리가 지금. 예,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학급당 학생 수가 이렇게 줄어들면은 현재 수준으로 초등학교 유지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거를 막 한 자릿수인데 똑같은 공간에서 그렇다면 이제 뭐 통폐합도 되고 이럴 것 같은데 교사와 학교 숫자 조정 뭐 이런 대응에 나서지 않을까 싶은데 구체적으로 교육 당국이 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경우에. 예, 지금 그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은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게 자명하기 때문에 그 교원의 어떤 수급수를 줄이기 위해서 교대 입학 정원을 줄인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단지 학생이 이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적당히 교사 수를 줄여야겠다는 식의 접근만 해서는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 당연히 이제 학교가 소멸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 되는 거고, 그럼 우리가 또 하나 당면한 문제인 지역 소멸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학교가 아예 없어져 버리면 다시 학교가 생길 수가 거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완전히 공동화가 되고 비어버리는 곳이 되기 때문에 단지 그냥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교사 수를 그냥 줄인다. 그것보다는 좀 어떤 다른 종합적인 대안들이 좀 아이디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예, 교육의 어떤 교육의 질적 차원에서도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들을 이제 생각했을 때 너무 줄어들면 그것이 교육의 질이 보장이 안 되거든요. 적정은 뭐 12명에서부터 16명 정도가 적정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그렇죠. 많은데 무슨 뭐 예를 들어서 팀을 꾸려가지고 과제를 주기도 하고 할 텐데 너무 적으면 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고 나중에 운동회 같은 걸 할 때도 그냥 뭐 몇 명 앉아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축구를 할 수는 없다 뭐 이러면 안 되니까. 거기서 학생들이 배우는 것도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이 마냥 준다고 좋은 게 아니고 또 교사들도 사실은 지금 이제 줄어드는 것들을 좀 이제 그냥 마냥 교사를 줄일 수 없기 때문에 남는 교원들을 뭐 늘봄 학교에 배치한다든가 이런 정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조금 더 교육력을 좀 신장하기 위해서 뭐 전문 교사를 조금 더 특별히 배치를 해서 어떤 수업을 연구하고 좀 이끌어갈 수 있는 분들을 좀 세운다든가 이제 그런 애들이 줄어드는 시대에 맞게. 그러니까 무조건 수가 준다고 해서 교사 수를 그냥 비례해서 줄이는 것보다는 그렇게 좀 지역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뭐 늘봄 학교도 물론 포함돼야겠지만 뭐 말씀드린 어떤 조금 더 교육력을 신장할 수 있는 전문 교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운영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거는 또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팀장님께서 우리 백 팀장님께서 김근우 씨가 뭐라 그랬냐면 내 월급 빼고 모든 게 오르는데 아이들 어떻게 키우나 싶어요. 제 큰아이는 29살. 다 키우셨네요. 둘째는 21살인데 다시 키우라고 하면 못 키울 것 같아요. 두 자녀 키우시면서 나중에 뭐 완전히 다 성장할 때까지 내가 잘 키울 수 있겠다 이런 가끔 걱정도 듭니까? 아니면 100% 자신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100% 자신 있는 사람은 거의 소수 그러니까요. 0.몇% 분들만 그럴 것 같고요. 사실은 아이들이 주는 행복감 때문에 버티는 것이지 사실은 앞이 잘 보이진 않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캄캄한 측면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뭐 교육운동을 한다고 해서 오히려 교육운동을 하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자주 보고 사교육 통계를 보다 보니까 더 사실은 무겁게 어떤 위기감 속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지금 하는 질문도 우리 백 팀장님, 백병환 팀장님께 또 와닿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지금 막 어린 자녀들 키우고 계시니까 역시 근본 문제는 이제 아이를 낳지 않는 세상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백 팀장님 그 정말 예쁜 자녀 2명 그 둘에서 희망을 갖고 거기서 막 따뜻함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잘 사실 텐데 사실 그 문제는 지금 이 아이를 잘 안 낳는 세상이 돼버렸고 여기에는 교육이랄까요? 특히 가혹한 경쟁 시스템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또 우리가 결혼하고 육아를 할 여건이 잘 마련 안 됐다고 생각하니까 결혼도 못하고 애도 못 낳고 이런 거거든요. 실제로 젊은 층들은 많이 이런 점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사실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쁜데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부담을 사실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생애적 결단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부분이 이게 되는 뭐 모두가 직면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뭐 50대, 60대 이런 분들만 해도 그냥 별 생각 없이 이게 나이가 한 20대 중후반 뭐 30 가까이 되고 하면 뭐 결혼하고 가정을 갖고 이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졌던 그 시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네요. 네, 그런 부분이 있죠. 더군다나 지금 어제도 저희 저출생 포럼 때도 어떤 청년 패널이 와서 했던 얘기인데 본인은 이제 결혼을 이제 얼마 전에 했거든요. 본인은 같이 할 수 있는 좀 같이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이 결단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많은 사실 청년들이 각자 도생 속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사교육 문제 집중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학력 인구 감소한 별개로 사교육 시장에선 입시 교육이 더욱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초등학생들이 고교 과정까지 선행학습하는 거예요. 뭐 중학교도 아니고 고교 과정까지. 물론 최상위권 학생 대상이긴 하겠지만 선행학습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예습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합니다. 선행학습 뭔지 잠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뭐 이게 사실 뭐 칼로 무자를 딱 나눌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통상적으로 예습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학교 수업을 받기 전에 미리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제 일부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먼저 하고 그 예습을 통해서 이제 교실에서의 어떤 조금 더 수업을 더 원활히 받고 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이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학교의 어떤 교육 과정을 어쨌든 선제적으로 진행하긴 하지만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선행학습은 그 학교의 커리큘럼의 프로그램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수능이라든가 대입에 어떤 익숙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사적으로 플랜을 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제 어떤 그렇게 사교육에서 진행된 부분들이 교실로 들어왔을 때는 일종의 영화에서는 스포일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실의 스포일러라고 부르거든요. 이미 배우고 와서 교실에서의 수업을 집중을 안 한다든가 수업을 방해한다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것이 의대를 진학하고 블랙홀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 때문에 더 이제 고도화되고 있는 굉장히 좀 상상을 벗어나는 정도로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의대 얘기도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초등학생 의대반입니다. 팀장님께서는 초등 의대반 실 때 직접 조사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얼마나 어려운 과제들을 수행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단 뭐 저희가 사실 조사하기 이전에도 이미 초등 의대 컨설팅 책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선행학습은 권장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학만큼은 초등 때 고등까지 끝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39개월, 5학년부터 시작해서 39개월 안에 고3까지, 고3 이과 수학까지 끝을 내도록 프로그램을 잡은 학원도 저희가 학원 홈페이지에서 발견을 했고요. 39개월이면 한 3년 정도 되는 네네, 건가요? 그 정도 기간, 초등 때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학원마다 다릅니다. 더 일찍 시작하는 학원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쨌든 중학교 중에 고등학교까지는 다 맞춰버리네요. 네, 최대 그게 이제 관건이라고 합니다. 빨리 최대한 압축적으로 빨리 끝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반복해서 이제 그 문제풀이를 숙달하는 방식으로 수능 등의 어떤 그 대입에 유리하도록 하겠다.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때 바짝 공부를 해놓고선 오히려 고등학교 때는 학종이나 이런 어떤 학생부 전형으로 조금 더 할 수 있어서 대입의 가능성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을 택한다든가 이제 그래서 이제 최대한 빨리 그 어려운 것들을 끝내놓는 것들. 그리고 문제는 이게 말씀드리지만 이제 초5에게 이제 고2 수학까지 7년 과정을 6개월 동안 압축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어떤 교육 과정의 속도에 비해서 무려 14배나 빠른 그러니까 이것이 과도하게 빠르게 아이들에게 주입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현상들도 발견이 된 부분들이죠. 예, 이런 이게 부분들이 이제 뭐 애들이 빨리 뭐 수학이 높은 수준이 되는 거 이거는 뭐 좋은 걸 수 있지만 네. 과연 이게 온당한 것이냐. 그다음에 그 부모들한테는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혹할 수 있게 설명을 할 거예요 아마.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그것의 어떤 부작용이랄까 뭘까 이런 거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이런 초등학생 대상 의대반 얘기가요. 서울 강남 사교육 특구 뭐 대치동 같은데 이런 데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전국 각지로 확산이 되고 있나요?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이번에 뭐 그 통계를 조사하지는 않았어요. 그 네. 부분은 이미 많은 언론 보도에서 뭐 울산 확인이 됐습니까? 예. 그런 이미 선행 보도들이 있었고요. 저희는 이번에 집중한 것들은 선행 보도를 바탕으로 그 실태, 그 선행 교육이 어느 정도 심화돼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집중해서 조명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조금 더 어떤 전국적인 현황은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대치동이라고 하는 어떤 것들이 갖는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이 사실 선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면 어떤 뭐 대왕 카스테라가 유행하면 전국적으로 그런 막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펼쳐지지 않습니까? 네. 이거 역시도 하나의 사교육 업계 나름의 또 경쟁 상품이 되기 때문에 그건 계속 그렇게 과거에도 이렇게 그 대치동이 치고 나가면 따라가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하지만 이제 선제적으로 좀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어떤 대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네. 자, 이런 과도한 선행 학습 경쟁 네. 왜 문제라고 보십니까? 어떤 면에서? 이게 결국에는 이제 아까 이제 스포일러 말씀드렸는데 영화관에서 누군가 이렇게 잘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하면 네. 뒤에서 다 같이 따라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사실 지금 이제 이 의대반뿐만 아니라 이제 이전부터 사실은 선행 사교육을 우리가 적절히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이제 너도나도 선행을 해서 오히려 학교에 가면 배울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그렇게 다 배워서 애들이 와서 학교 교육을 오히려 좀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배울 게 없다. 그러니까 너도나도 선행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연쇄적으로 발생을 했던 것이거든요. 사실 사교육 시장이 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뭐 장사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비즈니스인데, 네네. 그죠? 네. 어떤 정말 이 개개 학생들을 교육적으로 충만하고 이거보다는 자기들 비즈니스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딸려간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죠. 뭐 그 비즈니스 때문에 딸려가는 것도 있고 일단 그 학교 자체가 애들이 선행을 하고 오는 아이들이 예. 우리 반에 나만 선행을 안 했다. 그럼 거기서 오는 위기감들이 막 이렇게 몰려오는 것이고 그 부분을 그런 것들을 파고드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마케팅에 시장. 활용을 해서 예. 안 하면 너만 안 하고 있다. 불안하다는 식으로 계속 광고를 내는 것이죠. 그런 광고에 대해서 규제하는 법이 있는데 네. 이 처벌 규정이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적발이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정부가 대규모 의대 증원 발표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우리 초등생 의대반도 얘기했는데 이런 데를 또 사교육 업체들이나 이런 데서 더 강조하면서 이렇게 학부모들한테 이렇게 손짓할 것 같아요. 실제로 네.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네. 요번에 사실 초등의대반을 꼭 목표로 하지 않더라도 여기에 준해서 공부한다면 적어도 스카이 정도 걸리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제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영재반도 꼭 내가 영재학교로 가지 않더라도 네. 영재 교육을 하다 보면 내가 자사고 과학고에 들어가서 그 이후에 진학해서 유리하지 않겠냐. 그런 부분들이 거의 공식처럼 있기 때문에 네. 뭐 의대로 사실 자극하는 부분들은 꼭 의대를 진학하지 않는 경우에도 굉장히 어떤 그렇게 좀 학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저기에 편승해야겠다. 근데 그렇게 사실은 계속 어떤 압박을 받을 수 있고 네. 이 유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네. 자,
235 하나님이 문자를 주셨어요. 현재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저 약간 긴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왜 학원을 찾을까 저도 고민해 봤는데 학원 강사는 학업 연구에 모든 시간을 쏟고 반면에 학교 선생님들은 다른 업무도 과중해서 학업 연구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뭐 그런 측면도 없진 않겠어요. 그런 부분도 있죠. 물론 있고요. 네네. 저는 이제 뭐 충분히. 자, 네. 그렇다면 사교육비 지출 지금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뭐 2023년 그 사교육비 통계가 이제 3월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보면은 이제 1인당 명목 사교육비는 43만 원. 저희는 약간 과소 집계됐다고 보긴 하는데 그리고 총액은 27조 약 27조 원이 나왔습니다. 이거 역대급 최고 사실 신기록을 사실은 좀 안타깝게도 경신하고 있죠. 예, 계속. 그렇습니다. 예. 내년에 아마 좀 이렇게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역대급을 찍지 않을까 좀 두려운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조차도 아마 다 그 과소축에 된 걸 거예요. 다 집어낸 건 아닐 겁니다. 네, 통계학적으로 좀 이렇게 고민해봐야 될 부분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 뭐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런 그렇습니다. 추측이 들고. 예. 자, 사교육비가 사회에 어떤 부작용을 낳는다. 이거는 뭐 각각 가계 지출에 있어서도 대단한 부담을 주고. 자, 제도권 안에서 엄격한 규제 받는 공교육과 달리 사교육 시장에서 나타난 이런 흐름들을 당국이 규제하고 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자유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근데 어쨌든 사교육 시장은 우리 아이만큼 특별히 키워야 한다는 이제 부모 간절함도 이렇게 그 거기에 호소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좀 과하다 하는 우리가 느끼는 부분들 이 간극을 교육 당국이 어떻게 메꿔 나가야지 그게 또 고민이에요. 그게 사실 지금 계속 난맥상입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조금 사실 사교육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오히려 사교육을 하지 않고도 학교 교육만으로도 아니면 사교육을 하더라도 좀 이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해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오히려 잘하고 좋은 결과들을 볼 수 있다는 것들을 많이 좀 부모들이 접하면 그 불안감을 좀 줄일 수 있을 텐데 사실 그런 조치들이 많이 좀 당국에서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경우를 발굴해서 조금 더 이게 장려한다든가 저희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사실은 결정적으로는 사실 이런 어떤 뭐 결국에는 뭐 이게 하나로 모아지는 부분이지만 계속 이런 부분들을 강화될 수밖에 없는 제도를 자꾸 내고 있는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선 최근 초등 의대반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3만 명 서명 운동 시작했다고 발표했고요. 3만 명 의미 어떤 건지 또 초등 의대반 방지법 제정 촉구하고 나선 이유는 뭔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네, 3만 자체가 뭐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학령 인구 급감 추세 속에서 올해 처음으로 이제 30만 명 이제 초등 입학생이 3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요거를 봤을 때 저희가 그 중에서 10분의 1이라도 좀 동의를 구해보자.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이 문제를 인식하지만 너무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좀 냉소적으로 돌아선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에 10분의 1이라도 이 문제를 같이 공감하고 좀 그런 분들을 모아서 한번 힘을 모아보자는 차원에서 3만 명이라는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자, 헌법재판소가 2000년에 과외 금지 조치에 대한 위헌 결정 내렸고 그렇다 보면 이제 사교육 업계가 선행학습 운영하는 거를 법으로 이렇게 제한하기가 그렇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법을 만들어서 일정 부분 규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했던 부분도 그 당시에 어떤 과외를 어떤 금지하는 법을 냈던 것도 그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헌재에서도 동의를 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떤 좀 과잉되게 어떤 그 일반적인 어떤 과외까지도 단속하게 될 것 같은 우려점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최소 침해성 원칙을 위배할까봐 이제 그 부분에서 위헌 판결을 내렸던 부분이라서요. 사실은 이제 저희도 이 부분을 이제 모든 어떤 좀 과하게 이제 좀 침해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법률을 우리가 나중에 제안할 때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현상으로 드러난 것은 정말 과도하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현상만큼까지는 좀 잡아줘야. 근데 그런 부분들 사실 인식 개선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시일이 많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좀 입법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도한 것들 좀 선제적으로 계속 이것들을 이끌어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도한 것들을 그것들을 차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좀 입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좀 과대하게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심하면서 이 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유시장 경제를 네. 침해하지는 않되 네네. 과도하게 어떤 그 부담을 주고 뭐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부분은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자, 0714님이 대입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사교육이 바뀌거나 없어지긴 어렵다고 생각해요. 어느 부모가 자녀가 좋은 대학 가려고 한다는데 사교육을 안 시키겠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4222님이 제 아들에게 결혼도 하고 아이도 꼭 낳으라고 했는데 아들이 혼자 사는 것도 힘들다고 하더군요. 젊은이들한테 미안합니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병환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정책팀장이었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금요일 저녁 정체 심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 영동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 극심합니다. 성수대교 지나서는 4차로에서 사고 처리 작업 길어지고 있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반포대교에서 난지 나들목까지 어려운데요. 가양대교 부근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생겨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반대 구리 방향은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더 가서는 원효대교에서 구리시계까지 정체 이어지고요. 내부순환도로 성수 쪽 성산에서 종암까지 긴 구간 정체 심해졌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은 성수분기점에서 상계교까지 1시간 정도 걸리고요. 청담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다리 위 2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차선 변경 잘하시기 바랍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 복정에서 청담대교 북단까지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손지은 서울신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손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지난 2일 첫 본회의에서부터 사흘 동안 국회가 긴박하게 돌아갔어요. 네, 21대 국회에서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고 국회로 되돌아와서 재의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지 37일 만에 새 국회가 최혜병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핵심 내용은요. 21대 국회 법안 내용과 대동소이하지만 다소 강화된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최혜병 사망사건 처리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밝히는 내용이고요. 의원 190명이 표결에 참여해서 찬성 189표, 반대 1표가 나왔습니다. 반대 누군지 알겠네요. 네, 이 반대 1표는요. 국민의힘의 초선 김재섭 의원입니다. 네네. 여당은 어제 당론으로 이 의사일정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안철수 의원과 김재섭 의원 2명이 본회의장에 들어가 표결을 했고요. 안 의원은 찬성, 김 의원은 반대표를 눌렀습니다. 이제 오늘 이 법안이요. 정부로 이송이 됐습니다. 그러면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15일 내에 해야 되고요. 다음 주 초 아마 이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위원을 더한 반헌법적인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애초에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 동안 대정부 질문이 예고돼 있었습니다. 첫날은 제 기억이 맞다면 대정부 질문이 진행됐죠? 네, 정치외교부나 대정부 질문은 의사일정 합의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22대 국회의 첫 대정부 질문이었고요. 첫날에는 진행이 됐는데 근데 그날도 그날 밤에 이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질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대변인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당시에 냈던 논평에 담겼던 한미일동맹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았고요. 여당에서 고성이 나오고 김병주 의원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회의가 멈췄습니다. 김병주 의원이 사과를 거부해서 결국 첫날 회의는 속개되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이제 이게요. 우리가 미국과는 한미 동맹인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일본과는 동맹이 아니고 그래서 보통은 한미일 군사협력이라는 말
말을 쓰는데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던 게 문제가 됐고요. 오늘 해당 대변인이 당시의 논평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는 용어로 바로 잡기도 했죠. 네. 네네. 그래서 이틀째인 지난 3일엔 대정부 질문이 아예 진행되지 않았죠. 맞습니다. 김병주 의원이 서가를 끝내 거부해서 국민의힘이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반발을 했고요. 결국 이제 당사자가 아니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에서 사과하기로 하면서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원래 대정부 질문은 야당의 무대라고 우리가 보통 합니다. 그렇죠. 대정부 질문이잖아요. 네, 국무총리부터 국무위원들이 모두 출석해서 야당 의원들이 여러 가지 모든 사안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인 그런 이제 어떤 무대인데 민주당은 이 특검법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정부 질문을 포기하고 특검법을 바로 올렸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둘째 날에 바로 특검법을 상정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이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부터 시작을 했고 민주당은 곧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법이요. 네. 이 필리버스터라는 제도 자체가 힘없는 소수 야당의 어떤 그 방어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종결 동의서를 내도 최소 24시간은 토론을 보장해줍니다. 자, 그래서 24시간 동안은 이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됐습니다. 헌정사상 이제 처음으로 필리버스터가 실시됐던 게 2016년에 테러방지법, 이제 네. 선진화법 이후에는 그런데요. 원래는 반대하는 쪽에서만 쭉 발언을 이어갔었는데 이후에는 이제 민주당이 찬성 입장의 발언자들도 같이 올리면서 여야가 계속하는 것으로 문화가 바뀌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24시간 동안 진행이 됐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유상범, 주진우, 박준태, 곽규태 그리고 요 사이사이에 박주민, 서영교 요 민주당 의원 2명이 들어갔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발언자로 나온 분들 보니까 거의 율사 출신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유상범 의원은 처음에 발언하러 나와서 국회의장하고 인사하냐 안 하냐가 도 약간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 24시간 동안 고성을 서로 주고받는 주요 장면들도 계속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리고 어제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최상병 특검법 표결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필리버스터를 그만두게 하려는 아마 국회의장의 어떤 조치 그게 아니었나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 국회법에요. 24시간이 지나면 제적의원 5분의 3 그러니까 180명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우리는 발언을 더 하겠다. 국회법에는 즉시 지체 없이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더하게 해달라라면서 강하게 항의를 했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의장석 앞으로 달려가서 충돌 위기가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고 어제 이제 마지막 주자였던 곽규태 국민의힘 의원이요. 이 법사위의 피의자 피고인이 너무 많다. 야당 의원들의 공소사실 사실과 피사실들을 다 읽어 내려가고 또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의 재판문들을 읽어 내려가면서 장내 소론이 최고조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곽규태 의원이 마지막 주자로서 필리버스터가 종료가 됐는데요. 네. 곽규태 의원 다음은 사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요. 이준석 의원이 올라가서 무슨 말을 할지가 뻔하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했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준석 의원의 발언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것은 원치 않았기 때문에 곽규택 의원으로 이 필리버스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막판에 살짝 여야의 이해관계가 살짝 맞아떨어진 측면이 있다는 말인가요? 맞습니다. 그 덕분에 그 결과로 이준석 의원은 발언하지 못했다는 지금 말씀이시네요. 네. 자, 그렇다면 어제 규탄 대회 중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죠. 오늘로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입법 횡포를 넘어 헌법 질서 근간을 파괴하는 위헌적인 정치 폭력이다. 헌정 질서가 파괴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국민의힘이 개원식 불참을 공식 선언하고 여당이 없는 개원식에 대통령 오는 것도 맞지 않으니 대통령도 오지 마시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원래 국회 개원식에는요. 대통령이 참석해서
개원 연설을 하는 게 네. 이제 계속 이어져온 관례인데 그래서 오늘로 예정됐던 개원식은 무기한 연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 언제 개원식을 다시 할 수 있느냐? 이것조차도 불투명합니다. 가장 늦게 개원식이 열렸던 거는 21대 국회 7월 16일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여야 정치권이요. 7월 17일 재연절, 이 입법 기간이 이 재연절도 넘겨서 개원식을 못하는 데 대해서는 정치적인 압박을 느껴서 21대도 7월 16일 날 하기는 했는데 일종의 마지노선이네요. 맞습니다. 재연절이 7월 17일이. 네, 그렇지만 지금 국회 상황으로는 요것조차도 장담할 수 없고요. 오늘도 양당 원내수석이 다음 주 7일과 8일로 예정했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취소한다고 알렸습니다. 일단 7일과 8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오늘이 5일 금요일이니까 6, 7. 그렇군요. 네. 7, 8일 예정됐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취소한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는 이제 확실시되는 걸로 이렇게 알려졌어요. 네, 지난주 국회 운영위원회에 대통령실 참모들이 나와서도 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라는 점을 밝혔고요. 네. 자, 그렇게 되면은 특검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옵니다. 민주당과 거야는요, 이 최혜병 순직 일주기가 이제 19일에 오는데 이전에 재의결에 나서서 이걸 모두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자, 재의결을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지금 야당,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의석을 모두 합쳐도 자력으로 재의결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와야 합니다. 우원식 의장까지 만약 표결할 경우엔 8표고 관례적으로 의장이 쟁점법안에 대해서 표결하지 않는 사례를 맡으면 9표 이탈표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사흘 동안에 네. 국민의힘 내부의 분위기가 굉장히 단일되고 내부 결속이 다져졌고요. 국민의힘과 우 의장의 의사일정 일방적인 강행에 대해서 굉장히 격앙된 분위기라서 이탈표가 8표에서 9표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또 법안이 폐기가 되고요. 이제 새로운 뭐 제3자 특검법이라든지 여야가 새롭게 어떤 합의에 나서지 않으면 계속 전국 급냉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지금 송 기자 예상하시는 대로 또 부결이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다른 특검 법안을 발의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런 게 또 예상이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는 어떻게 좀 대화를 하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일부 추측도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네. 자, 그러면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문자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어제 오늘 사이 일입니다. 지난 총선 전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한동훈 후보, 당시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나요? 여하튼 무시했다. 이런 논란이 지금 일고 있어요. 네, 한동훈 후보가 이제 총선 당시 비대위원장이었잖아요. 네네. 이 명품 가방 문제에 관련해서 김 여사가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는데 한동훈 당시 위원장이 이제 이른바 읽씹이라고 하죠. 읽고 답장을 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문자 내용은 한동훈 위원장한테 4번 또 한동훈 위원장이 배우자한테도 보냈다라는 주장이 나왔고, 자, 그러면 이 둘만의 문자가 세상에 어떻게 공개가 된 거냐라고 보면 김건희 여사가 주변에 이 상황을 상의하면서 유출을 했다. 캡처를 해서, 그러니까 유출이라기보다는 캡처를 해서 보여줬다라는 게 지금 여기까지는 확인된 부분입니다. 자, 요거를 공개한 측에서는요. 최근 저해 문제로 물리를 일으켜서 부담스럽다.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내가 사과를 하고 싶으니 방법을 찾아서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해주면 그거를 따르겠다라고 했다는 게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에서 이 부분을 왜 공개를 했느냐라는 것을 보면은 첫 번째는 한동훈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인간적인 관계, 여기서 배신자 프레임을 하나 가져올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총선 패배의 책임. 왜냐하면 당시에 이 김 여사의 디올백 문제 부분이 굉장히 여론을 악화시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한동훈 위원장이 사과하는 것을 절차를 만들지 않아서 총선을 패배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이런 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의혹 제기 부분은 이제 송 기자가 말씀해 주셨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한동훈 후보 측의 해명도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일단 한동훈 후보는요. 정치적 공세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문자에 답하지 않았고 문자를 주고받았다라는 의혹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고요. 자,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문자가 왔었고 문자에 답하지 않았다. 그 사실 자체는 부인하진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몇 시간 전이죠. KBS 출연해서 설명하기로는 문자를 받은 건 맞으나 문자 내용이 사과할 수 없는 이유가 이러이러하다라는 설명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과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사과를 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거꾸로네요, 내용이. 맞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의 주장에 따르면은 그런 문자들이 왔기 때문에 답을 하지 않았고 본인은 이미 그 이전에 사과가 필요하다. 그리고 공식 라인을 통해서 사과를 요청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과를 하지 않고 이 문제를 자신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렇지만 다른 후보들 한동훈 후보가 이 문제를 부적절하게 대응했다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요. 네. 충격적인 발언이다. 총선 기간 가장 민감했던 이슈 중 하나에 당이 요구하는 걸 다 하겠다는 영부인의 문자에 어떻게 답을 하지 않을 수 있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요. 이 한동훈 후보의 판단력이 미숙했고 경험 부족이 가져온 오판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미숙했던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당무를 제대로 볼 수 없다. 이런 이제 비판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모두에게 사과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전당대회가 더는 비방과 폭로전에 휩싸여서는 안 된다. 라고도 했습니다. 윤상현 후보 역시 이 검사장 시절에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00여 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 전환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근데 듣고 보니까 요거 하나는 짚고 넘어가죠. 네.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라든지 나경원 후보라든지 윤상현 후보 요 비난이 저희 KBS에 조금 전에 출연해서 해명을 하기 전에 얘기죠. 근데 맞습니다. KBS 출연에서의 해명은 사실은 사과를 할 수 있냐는 게 아니라 사과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해서 자기가 당연히 자기는 사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응답을 안 한 거다. 이렇게 해명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 자, 이 부분까지 설명 듣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지은 서울신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금요일 저녁은 아주 특별한 문화 이야기 나눠봅니다. 뉴스레터 K 금요일 코너 금시초문. 어디 가도 못 듣는 문화 이야기 전해주실 이지혜 영화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시민단체들이 영화 멀티플렉스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어떻게 네. 된 겁니까? 네, 일단 시민단체들이 이 멀티플렉스 3사를 가격 담합과 폭리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를 했어요. 티켓 가격이 지금 현재 15,000원으로 올랐거든요. 가격이 거의 코비드를 지나면서 12,000원을 시작으로 매달 조금씩 올리더니 15,000원까지 됐다. 이 폭리는 관객에게 부담을 주고 영화계를 위기로 내몰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이어서 영화인 연대, 한국영화감독협회가 주축이 되고 뭐 배우나 제작자, 독립영화협회까지 같이 가세한 영화인 연대에서는 또 이 멀티플렉스 3사를 또 고소를 했어요. 네. 네, 영화 관람료를 투명하게 정산하라는 그런 이유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네. 자, 금액이 너무 올랐다 뭐 이런 게 밑에 깔려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너무 올랐다. 정산을 투명하게 해라. 네. 그런 뜻이었군요. 네.
자, 서로 다른 단체로부터 2번 신고 당한 건데 원인은 똑같이 영화 티켓 가격이었습니다. 실제로 요즘 영화값 많이 올랐어요? 네, 정말 많이 올랐고요. 네. 사실 코로나 직전 해에는 영화 관람료 평균 가격이 9,000원대였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제 관객 수가 줄어서 극장 입장에서는 경영난으로 인해서 가격을 올린다고 해서 조금씩 오르더니 지금 이제 15,000원이 되어서 4인 가족 기준 이제 영화를 보러 가면 영화 보고 팝콘 먹고 음료수 먹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10만 원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최근에 세 가족이 갔다 왔거든요. 인앤아웃. 네. 이 티켓 값만 한 5만 원 되는 것 같은데 세 명이. 그쵸. 그죠? 그렇게 네네. 나오죠. 네. 그래요. 진짜 많이 오른 거예요. 물론 제가 예약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따라가요. 딴 두 분 중에 한 분이 예약하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티켓 값이 많이 올랐지만 실제로 고객 편익 증진이나 영화 생태계 발전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런 또 비판들이 나오고 있죠. 네, 특히 영화인 연대 입장에서는 관객이 티켓 한 장을 사면 이게 부가세 등 세금을 빼고 나머지 수익을 배급사와 극장이 나눠 갖고 그 배급사가 다시 제작자와 투자사에 이렇게 분배를 하는 형식인데요. 네. 티켓 가격이 오르면 그러면 영화인들도 돈 많이 벌고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코비드를 지나면서 이런 정산을 투명하게 하지 않아서 객단가는 낮아졌어요. 그래서 영화인 입장에서는 본인들에게 돌아오는 창작자들에게 돌아오는 수익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영화계 생태계를 해치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극장에서 표를 구입할 때 할인을 받잖아요. 무료 티켓이나 통신사 할인 같은 것을 받는데 그걸 극장 측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제작사나 배급사에게 돌아갈 수익 부금에 이제 돌아가면서 오히려 그들의 수익은 낮아지고 있다라는 주장이에요. 네, 그 말씀이시군요. 네. 지금 코비드가 이제 코로나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예. 코비드 지금 말씀하신 건 코로나를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실제로 우리 이 기자님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런 티켓 값 얘기, 가격 얘기 영화인들이 많이 합니까? 실제로? 정말 많이 하고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게 그래요? 그 정도예요? 네, 티켓값이 오른다고 전혀 좋은 것이 아닌 게 티켓값이 오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영화 선택에 조심스러워지잖아요. 가성비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영화 관람의 횟수가 줄어들어요. 예전에는 3편 보던 것도 한두 편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극장 입장에서는 수익률은 좋아질 수 있겠지만 영화를 만드는 창작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관객들이 많이 봐야지 그 이득이 돌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구조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굉장히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죠. 네. 자, 그러면 OTT와 이제 경쟁도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극장 입장에서도 좀 할 말이 있지 않을까요? 네, 이 멀티플렉스 3사를 대표하는 한국산영발전협회에서는 담합은 일단 아니다. 담합은 아니다. 네, 우리의 산업적 특성이 같은 상품을 판매하고 운영 형태나 임대료 인건비 이런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동시에 가격을 올리는 것처럼 보이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고 또 이제 우리가 OTT와 경쟁을 해야 되는데 호황기였던 우리 한국 영화 시장에 비해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전에 60% 가량밖에 수익을 회복하지 못했다. 아직 우리 어렵다. 더 올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산업의 처지가 지금 그렇게 안 올리고서는 버틸 수가 없다. 네. 우리가 음식값 같은 거 이렇게 식당마다 갑자기 냉면값이 왜 이렇게 막 15,000원씩 하지 막 이럴 때 보면 인건비 원료비, 임대료, 직원들 월급도 올려줘야 되고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네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양쪽 입장이 다른데 우리 이재 기자님이 보시기에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일단 총평이라 그럴까요? 한번 좀 평가를 해주세요. 저는 극장의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사실 중요한 건 팔 물건이 없으면 가게가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극장은 영화 생태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 티켓값을 올려서 극장 수익을 개선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창작자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생태계가 기능하지 않으면 결국 영화가 만들어질 수 없잖아요. 그럼 극장도 장사를 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또 하나 관객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을 올렸으면 그만큼 서비스를 더 해야죠. 근데 요즘에 극장 가면 팝콘도 내가 사와.
콜라 소내가 사와. 직원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관객 입장에서는 비싼 돈을 내고 극장에 가도 만족감을 더 느끼기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런 관객과 영화계 입장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팝콘, 음료 이런 것들도 보면 직원들은 최소화하고 네. 비용 이제 그 운영 비용은 최소화했는데 여튼 어쨌든 그 관객들 입장에서 보면 서비스는 덜 받는다는 생각을 그쵸. 하고 있는데 자꾸 내는 돈은 팍팍 올라가요. 불만이죠, 그럼. 불만을 느낄 수밖에 없다 네. 말씀이시죠? 자,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제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내용들, 뭐 슬로건은 뭔지 등등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네, 7월 4일부터 7월 14일까지 11일간 벌어지는데요. 네. 슬로건이 이상해도 괜찮아예요. 이상해도 괜찮아. 네, 이 말만큼 이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를 잘 표현하는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국내에 3개의 굉장히 굵직굵직한 국제 영화제가 있는데 네. 전주 국제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양질의 독립 영화라는 색깔이 있고 전주는 양질의 독립 영화. 네. 그리고요. 부산 국제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최고 영화제로서 글로벌한 월드 프리미어라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글로벌 월드 프리미어. 네,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는 장르 영화에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딘가 좀 이상한 영화들이 많이 포진을 하고 있어요. 좋은 의미로. 좋은 의미. 네, 우리가 엉뚱한데 네. 뭔가 발상의 전환. 맞아요. 그런 그런 영화들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극장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B급 영화라던가 아니면 아주 무섭거나 아주 잔인한 그런 특색 있는 영화들을 많이 상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슬로건이 이상해도 괜찮아. 너무 잘 어울리죠. 그러니까요. 네. 자, 그 부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슬로건이 말씀하신 대로 이상해도 괜찮아입니다. 네. 되게 재밌고요. 자, 말씀하신 대로 부산이나 전주 국제영화제 비교해서 이제 특징적인 면이 있고 네. 부산은 이제 글로벌한 프리미어. 네. 자, 전주는 독립이라 그러셨나요? 네. 근데 부천은 뭔가 엉뚱하면서도 발상의 전환을 볼 수 있는 그런 네. 재미난 영화들. 그렇죠. 좀 구체적으로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영화들이? 일단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이 상영작들이 모여있는 섹션명만 보셔도 네. 아실 수가 있는 게 네네. 아드레날린 라이드. 굉장히 아드레날린이 증폭되는 액션 영화들 네. 그리고 굉장히 하드보일드한 영화들을 상영을 하고요. 살아있는 덕후들의 밤. 덕후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네네. 한 가지 분야에 몰두하는 사람들을. 네. 그래서 이 살아있는 덕후들의 반에서는 이 덕후들이 사랑할 만한 영화를 집중적으로 감독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요. 저세상 패밀리라는 또 섹션이 있는데 저세상 패밀리? 네, 이 부천 죽은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진 않고 정말 이상한 패밀리다.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패밀리라는 뜻에서 색다른 가족 영화들을 상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천에서만 보실 수 있는 영화들이 포진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세상 패밀리. 오, 난 처음에 무슨 저승사자들끼리 뭐 어떻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발상과는 전혀 다르게 네. 정말 그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사는 그곳. 네, 네. 그런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만의 마니아층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이런 데 관심이 있는 분들은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꼭 가보셔라. 추천해 주세요. 어떤 데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강력히 권장하고 계세요. 일단 우리가 극장이나 OTT에서 만날 수 없는 영화들이 상영을 하거든요. 네. OTT 들어가셔서 뭐 볼지 고민하다가 한 시간이 훌쩍 흘러버리는 그런 분들이나 또 극장 가도 내 취향에 맞는 영화가 없다. 나는 좀 독특한 취향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아쉽다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이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대부분의 영화들은 개폐막작을 제외하면 극장을 개봉하거나 국내에 개봉되기가 힘든 영화들이 많아요. 그만큼 보기 힘들고 귀한 영화들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조금 색다르고 남들과는 다른 특별함을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만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자, 개봉을 안 한다는 거는 좀 나쁘게 말하면 상업성이 없다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고 국내 네. 관객에게는 조금 어렵다거나 낯설다거나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영화들이죠. 근데 아주 어떤 성향의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딴 사람이 못 보는 걸 내가 이 영화제에선 보고 왔다는 걸 간직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네네. 자, 새로운 기술에도 관심이 많은 영화제다라고 이제 알려졌는데 네. 이번에도 기술과 영화의 만남 있을까요? 네.
AI 영화를 최초로 이제 국내 영화제 최초로 도입을 했는데요. AI 영화? 네, AI로 제작한 영화에 대한 뭐 별도의 시상식과 워크숍, 컨퍼런스 등을 전개를 하고 있고요. 네. 특히 부천 초이스 AI 영화에서는 AI 영화제를 이제 경쟁작들을 뽑아서 상도 주고 관객들에게 상영도 하는 그런 굉장히 특별한 그런 상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AI 제작 영화? 네. 그런 영화들이 여러 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바이에서는 AI 국제 영화제, AI 영화들만으로 영화제를 진행할 정도로 기술의 수준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생성형 AI 기술이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정도까지 지금 왔다는 말씀이세요? 네, 단편 영화 한 편을 충분히 만들 수 있고요. 네. 최근에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에서 발표한 AI 소라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를 넣으면 1분가량의 영상을 자동으로 뽑아주는데요. 네. 그 수준이 영화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직장 읽는 거 아니냐라는 수준일 정도로 굉장히 유려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중에 한국 작품도 있습니까? 네, 일단 권한슬 감독이 이번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 아이디 영상을 제작을 했거든요. 네네. 아이디 영상이라고 하면 짧은 일종의 영화제에 대한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영상을 AI로 제작했는데 이 감독이 앞서 말씀드린 두바이 국제 AI 영화제에서 대상과 관객상을 받았거든요. 그 원모어 펌킨이라는 작품을 상영을 하고요. 그 외에도 4편의 한국 감독들의 작품을 상영합니다. 네네. 자, 우리 이재 기자님 보시기에 네. 그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기대할 만한 작품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폐막작이 저는 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네. 장 바오루이 감독이라고 홍콩의 두기봉 사단이라고 불리우는 젊은 감독의 구령성체 무법지대라는 작품이에요. 네. 이 작품이 구령성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룬 액션 하드보일드 영화인데요. 칸에서 최근에 개봉해서 굉장한 극찬을 받았고요. 또 전설의 홍콩 레전드 액션 배우죠. 홍군보 배우가 주연을 맡아서 여러모로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 한 30초 남았는데 기자님만의 영화제 즐기는 팁. 네. 한 줄로 딱 얘기하면 뭡니까? 일단 부천 가서 보시는 게 제일 좋지만 바빠서 시간을 낼 수 없다 하시면 국내 WOTT 플랫폼에서도 온라인 상영을 즐기실 수 있거든요. 그 온라인 상영으로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영화들을 꼭 즐기시길 바랍니다. 네. 권영목 님이 에어컨 틀고 치킨 배달시켜서 치맥하고 냉면까지 저녁으로 먹었습니다. 5시 퇴근하고 뉴스레터 K 들으니까 참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의 시작인 금요일 저녁입니다. 우효의 금요일 들으시면서 이번 주 마무리하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이재 기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